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관련된 뭐 에피소드 이런 것 중에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안 살아봐서 일반적으로 역사학계에서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왕조를 분석해봤을 때 한 왕조가 번성해서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가는 기간이 한 150년 정도라고요. 근데 고려 왕조가 400년이나 됐거든요. 이 말기 때는 그냥 이거 말만 국가지 제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구들이 계절성을 띄었나 봐요. 계절성. 이게 가을이 접어들고 겨울이 와서 이듬해 봄까지는 거의 못 넘어왔나 봐요. 아마 이게 바람 영향이 확 뜬 것 같아요. 그때 빼고는 그 긴 세 신라 때부터 조선 초까지 외구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겠느냐. 아까 이제 임 박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모여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모이는데 모여 있으면 타켓만 되지. 그러니까 흩어졌을 테고 그 결정적인 게 울릉도 공도 정책 아니에요? 저는 외구들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면 외구가 들어오니까 다 빠져 주민을 빼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토를 포기한 건데 그 정도까지 외구가 극성이었으니 여기에 사는 주민들 국가 정책도 그 정도인데 개인으로서는 은거에서 도피해 사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국가 권력이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각자 도생, 싸울 능력은 없고 도망가거나 숨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네요. 다행히도 이제 고려 말 조선 개국 이 사이에 이제 외구를 퇴치하기 위한 이제 획기적인 기술, 또 유명한 맹장들이 탄생을 합니다. 화포 등장을 하고 또 최영이라든지 이성계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조선이 개국한 이후에는 이제 특히 태안을 살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읍성을 복구하고 신축하는 건데요. 대동여지도에 보면 지금 이제 이 일대 우리 태안군 또 서산시 옛날에 이제 해미 지금 이제 해미 유비되는데요. 이 세 개의 분영들이 전부 대동여지도에는 성이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당지는 이제 성이 없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세 곳에 성이 있는 것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방어 기능을 강화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해안에 진을 설치합니다. 소금진, 또 아름진 이런 진을 설치하게 되고요. 또 대산반도의 평신진, 진들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적의 침입을 이제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봉수 이런 이제 방어 관련 시설들이 빠르게 설치가 됩니다. 주민들을 이제 복귀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죠. 실제 이제 태종이 우리 태안에 내려왔었잖아요. 임금도 직접 행차를 하고 강무장을 설치합니다. 사냥터. 그래서 여기 평천, 인평 그 일대에 구릉지대가 강무장터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야 이제 믿을만해 돌아가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초에서 이런 노력들을 아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태안으로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촌락지리를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조선의 그런 촌락사를 좀 개관해 주신다면. 조선을 뭐 전기 후기로 나눌 때 임진왜란을 특성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조선 전기는 농업 중심의 신분제 사회,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 신분의 변동도 어렵고 틀에 딱 박혀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겪고 이제 백성들이 깨우친 거죠. 피난길에서 어디에서 무엇이 유명하고 그걸 갖다 어디에 팔면 돈이 되고 그러면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가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신분을 사는 거죠. 뭐 뒤에 나오겠지만 조선 초에 족보를 가진 양반이 1.5%에서 3%밖에 없었답니다. 그것이 조선 후기에 오면서 60에서 70%가 족보를 갖게 되는 배경이 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진왜라는 기점으로 해서 이 향촌 사회도 촌락 사회도 변화를 엄청나게 겪으면서 정치적 요인, 사화라든가 이런 요인들과 결부해서 동족촌이 유교적 그 통치념에 의한 동족촌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고려말 외부 침입을 많이 받고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된 다음에 나라 살림은 중요한 게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해안만이고. 삼남 지방에서 걷어들인 쌀이 여기를 통과를 안 하고는 한양으로 못 들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그 조선 건국 이후에 이만큼 국가가 공을 들인 지역이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믿겠어요, 금방.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금방 와서 안전이 확보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바탕은 만들어졌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하여튼 뭐 정부의 이런 노력이 조선 초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임진왜란 그 이후가 되면 인구가 복귀하는 배경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십니다. 1454년에 편찬이 됐는데 문종 2년에요. 여기에 보면 태안의 호수가요. 여기 주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죠.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인구도 당연히 월등히 적고요. 심지어 군사 수도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군사도 징발해 가야 되는데 인구가 적은데 뭐 군사를 징발할 수가 없겠죠. 재밌는 게 여기 시위군이라는 군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군대인가요, 시위군? 아마 당시에 중앙에서 쓰는 그 군인들 중에 지방에서 이렇게 불러들인 당번병, 당번병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뽑아올 사람이 없었던 거죠. 뽑아올 사람이 없었다. 시위군이 아주 영령이었던 거.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경지의 규모가 이제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노는 7분지이다 세종실록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경지와 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당 경지 면적을 계산해 보면
17.2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17.2개월. 근데 결이라는 게 지금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좀 헷갈리는데 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도량형이 네. 지금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제가 헷갈려요. 농사를 조금 하는데 들깨를 좀 바르라고 해서 들깨 한 마리를 좀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마리 몇 킬로인지를 알아야지.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지방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8kg 아니고? 아, 8kg를 알고 있죠. 우리 동네 5kg예요, 5kg. 아 그래요? 재밌어. 또 참깨 한 마리는 6kg예요. 어허.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 뭐 이게 정확히 계산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아마 뭐 이제 세금을 매길 때 이제 뭐 뭘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당 생산량 뭐 이걸 기준으로 뭐 하자. 그럼 토지가 비옥한 토지가 있고 척박한 토지가 있는데 그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도 이제 논의가 됐던 건데 대부분 1개월 그러면 아마 그 곡식이 한 300두 정도 생산되는 거. 예. 평균적으로 한 오늘날 얘기했을 때 한 3,000평 전후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1가구당 17별? 네. 17.2. 이거 어마어마한 넓이거든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넓이. 45,000평 정도. 네. 현재 우리나라 농가 이거가 평균 면적이 1.5헥타르더라고요. 4,500평입니다. 4,500평, 45,000평, 10배거든요. 그럼 이게 논농사로 45,000평을 가족 노동력을 가지고 짓는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결국은 밭이 중심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산촌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마어마한 넓이, 물론 이제 통계가 정확했다고 볼 수 없고요. 이 호수도 이제 또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후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후대하고 비교해봐도 월등하게 호당 경주율이 넓습니다. 이 말은 어쨌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가옥의 밀도가 굉장히 낮았다. 조선 초까지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 이제 산촌의 어떤 이제 직접적인 배경, 산촌이 형성된 직접적인 시기 이때가 이제 이때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 봤던 이제 세종시로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보세요. 호수가 3,700. 청구요람에 있는 숫자인데요. 1895년 김종호 지도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조선 후기의 수치인데 21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14세기 중반하고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 호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면적 대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이런데 보면 이제 사실 얘들이 태안보다 면적이 더 좁습니다. 근데 인근 서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서산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조선 초에는 월등하게 다른 현에 비해서 9년들에 비해서 적었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제 많이 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자연 증가했을 리는 없죠. 이 정도 늘었다는 것은 이건 누군가가 이주를 해왔다. 새롭게 이사를 와갖고 정착한 인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태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서울에 사는 건문 세력들 좀 끝발리는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어디론가는 국회를 이제 했겠죠. 아마 여기도 그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혼란 상황에서 많은 그 경기도에 있는 또 한양에 있는 건문 세력들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내려와서는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았겠죠. 잡았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외곽으로 밀려나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요 자료를 보면서 이천 지역의 동족촌 이름 있는 그 사족들이 내려와 살았던 시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좀 달라요. 이천에 이제 서울하고 바꿨다 보니까 조선 초기부터 서울에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농장이 많았습니다. 농장. 자기가 내려와서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반이 있으면서 조선 중기에 와가지고 이제 그 권력 다툼, 사화가 일어나면서 그 사화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 가장 대표적인 게 김효사화인데 그러면서 족쇄가 커지는 그런 게 내려왔다면 이쪽은 전쟁을 피해서 내려온 그러니까 좀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동족촌들이 한 400에서 500년 지금보다 더 오래된 거죠. 여기랑 그거보다 한 100년에서 한 150년 뒤에 그런 이런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잘못인 것 같죠? 동족촌라 이런 거 하시기 때문에 정통하시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적 증가가 아닌 자연적 증가도 그때 당시 많이 있었는데 농업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죠. 특히 이제 논농사에서 이제 모내기, 이양법 이게 일반화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적 증가도 있었지만 우리 태안 지역은 자연적 증가보다는 사회적 증가 이게 폭발적인 증가가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사족들이 이거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때 이미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들은 피했겠습니다. 같은 사족들끼리도 어떤 경쟁 관계, 견제 관계가 있었으니까 피하게 되고요. 또 사족과 이제 성민들 사이의 어떤 차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산촌이 일반화되었을 거다.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산촌이 일반화되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산촌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임진왜란이 1590년 그 이후에 왔다고 해도 몇백 년 전인데 그때 이제 형성된 경관이 여태까지 있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 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거 또는 산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주신 동족촌락 때 정착 연대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 이천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죠. 이때가. 근데 이제 우리 태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거보다 다음 시기에 이렇게 늘어나요. 대략 시기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이후의 시기가 분명히 있고 그 뒤에 이제 꾸준히 늘어나서 오늘날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산 군지 일제강점기 초반에 나온 군지의 기록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특히 서산이나 해미 쪽은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이런 그 세도 가문들이 꽤 많이 있었답니다. 유명한 경주김씨 가문 같은 유명하잖아요. 정수남 가문.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사족들은 그 지역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미나 서산 쪽을 피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 태안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사족들이 이쪽을 피해가지고 기존 사족들이 없는 곳들로 이렇게 와서 좋은 자리를 먼저 골라서 널찍널찍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 들어온 상민들은 당연히 기존의 사족들을 또 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토착 사족을 피한 이거 사족들이 토착 사족을 피해서 자리를 잡고 또 후에 들어온 상민들은 또 사족들을 피해서 자리를 잡고 이런 과정에서 산촌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농업이 밭농사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세종실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전, 즉 노는 밭의 7분지 2라는 말이 나오고 또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도 답이 전보다 반도 안 되네요. 조선 후기까지도 논이 월등하게 적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밭농사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고요. 아까 김종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여러 작물들을 뭐 심고 파종 시기, 수확 시기가 다르니까 집중 노동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끈으름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밭농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마을 단위의 이런 뭐 품앗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가족 노동 중심으로 영농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시는 데는 그 인평리 또 팔복면 진장리 뭐 서산이지만 고1 때 이제 사진인데요. 집들이 잘 띄엄띄엄 있고요. 대부분 밭농사 지역이고 노는 이렇게 아주 소규모의 떼기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은 지금도 뭐 약초라든지 담배, 콩, 마늘 이런 밭작물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벼농사지대하고 비교해가지고 밭농사지대 이런 산초원이 발달하는 이유는 어떤 농업 형태와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아까 동족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문의 세력이 세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선시대 때 돈이라는 건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가문의 세가 한 지역에서 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도 임진왜란 이후에 먼저 내려온 사람이 아마 물이 있는 논농사 지역을 점유했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 오는 그 사람들은 좋은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가문이 한 곳에 모여서 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뒤에 인구가 계속 들어오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산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그 1957 6.25 이후에 피난민들이 월남하는 그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어딘가 정착을 시켜야 됐었는데 새로운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아마 이쪽에 많이 정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개간을 했겠죠.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군사정부 들어서서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할 때 한 것이 그 개간 촉진법입니다. 개간 촉진. 62년도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밭을 만들 만한 지형은 다 개간을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이때 마찰이 생긴 것이 유교적 전통과 법률과의 마찰이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마을이 있으면 조상의 산소는 마을 뒷산에 쓰거든요. 근데 마을 뒷산이 이제 구름지다 보니까 개간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상의 산소를 강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점점 집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이제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사항이 개간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나무를 비는 것부터 그걸 빼내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뿌리, 그루터기, 잔풀.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화전이거든요. 불을 싹 질러버려요. 그런데 65년도에 통계를 보니까는요, 강원도에 화전민이 20만이었습니다. 전체 15년까지. 농민의 12%.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충북에도요, 2만 명이 12만 명. 경기도가 한 8천 명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전을 안 했겠느냐. 그렇겠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계나 기록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들은 한번 더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전교님 혹시 네. 그때 화전 같은 게 화전은 어떻고 여기 망산리 보면은 거기가 간접이 아니라 다 벌채를 하고 군청 그쪽으로 다 화전 안 하고 예, 야산하고 야산 70년대 그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그루터기 캐내고 네. 경지 만들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반주도로다가 그래서 거기 가지고 아주
농토가 좋죠, 밭이. 넓은 농토를 만주도로 그거에 기계장 가서 이제 동원해서 주도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6.25 전쟁 뒤로 네. 그 간척지 사업을 네. 아니면 한 네. 10,000년 이상 정도 될 거예요. 아 저기 이쪽에 이쪽에 가로림만 쪽이라든지 그는 쪽 어디 보면은 그 월남민들. 예. 그렇게 해서 그 부석 같은 경우는 또 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예. 강제성이 조금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 파전을 제가 관심을 그런 갖는 하자는 없어요. 하늘 없습니다. 이게 개간한다고 또 농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집 가까이 있는 산들은 낙엽이 떨어져서 썩어서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거 집 주민들이 다 다 떼죠. 이거 갖다 아궁이에 뗐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양이 아주 척박한 거예요. 어. 개간을 해도 뭘 심어도 안 되는 거죠. 그 여주 이천 여주가 이때도 이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권장한 게 뽕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 양장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달러가 없었던 때니까 무언가 수출을 해야 달러를 그렇죠. 들여오니까 무예를 권장을 했어요. 근데 뽕나무가 예,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데 기록해 보니까요, 뽕나무도 심어놓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척박해서 안 좋았다. 예, 개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비료 문제입니다. 비료. 그러면 이제 화전을 읽으면 재가 쌓이고 재가 어느 정도의 그 지력 효과를 주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조금 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강원도나 충북 이런 산간지대 같은 데는 조금 더 통제권을 벗어난 화전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협동노동보다는 산촌지대는 좀 가정노동 뭐 이런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모여살 필요가 없었던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 중에 소작제도가 주로 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밭보다는 논들이 주로 이제 소작관계로 소작농들한테 이제 제공을 했고 밭은 좀 더 자유롭게 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가치도 중요하죠. 논보다 주인의 논에는 가서 이제 때가 되면 일을 하고 대부분의 노동력을 자기 그 생필품을 생산하거나 부족한 식량을 생산하는 감농사에 투여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사람들이 집을 선택하는 것은 논 주변보다는 밭을 이룰 수 있는 땅을 찾아서 개간했을 테고 그때 먼저 있던 집을 피해서 땅을 개간하는 어떤 행동 패턴이 있었을 거라고. 이 항공사진은 1954년도 항공사진인데 태안은 인평리 사진이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큰 차이 없는데 집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집을 피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떨어진 곳에 집을 이렇게 짓게 되었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살아도 큰 불편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농사를 못할 정도면 그런 게 유지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 상황이 해제가 됐을 때는 다시 모여 살겠죠. 근데 지금도 이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 얘기는 요즘에 이제 그 축사, 이 축사 한번 지으려면 요새 못 짓습니다. 저는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이제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 소규모로 소나 돼지 키우는데도 지정되고 그리고 아까 반농사의 특성상 같이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이곳이 뭐 좋아서 들어오기보다는 도피적인 면, 근본적인 면이다 보니까 굳이 가까워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러면서 그게 문화로 관성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중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주 소작 관계, 지주와 소작인들이 가까이 모여 사는 거를 서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은평인데, 평천인데, 이제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가 주변에는 집들이 없어요. 종가의 가시권에 집이 없습니다. 여기 고개 넘어 여기에 마을이 있고 여기에 마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여기다가 작은 숲을 조성하거든요. 여기 뭐 방풍림이 아니고 방실임이라고 합니다. 소작인들이 안 보이고 소작인들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삼촌을 만들고 원인이었을 거다. 한 원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군가 양식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남, 차남들을 이제 분가시킵니다. 장남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부모한테서 차남, 삼남을 이렇게 분가시키는데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종갓집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큰아들, 장남, 장손이 삽니다. 큰아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A2, A3로 분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의 동생들이 B, 저 산 넘어의 C, D 이런 형태로 이제 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가를 할 때 붙여서 분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분가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많이 다르죠.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이 소작 관계를 보면 지주가 마을의 가장 좋은 자리를 자리 잡고 소작인들이 같은 마을에 살거든요. 그래야 지주도 편합니다. 데려다 수식을 인도시키고 하기 때문에 편한데 여기는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이게 숲까지 만들고 경계를 지었다고. 이건 아주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인 동육촌에서도 마을 앞에 숲은 있어요. 근데 이 숲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명당의 형상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마을이 직접 보이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연적으로 딱 갖춰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앞에 숲을 조성해서 명당의 형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곳에 이제 이름 있는 동족촌들이 많이 자리를 잡는데 여기는 가리는 거거든요. 가리는 거. 그래서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분가 방식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벼농사지대의 분가 방식은 그 형제들이 같은 동네에 삽니다. 거기. 왜 그러냐면 나눠주는 게 논이거든요. 근데 멀리 가야 왔다 갔다 농사 짓기 어렵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근데 공통점은 이 형제들이 보통 사이가 다 안 좋습니다. 제가 쭉 봐도요.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형제 직접적인 형제들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밑에 내려가서 사촌들 간의 관계는요. 거기에 재산 관계, 재산에 그 유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게 이 태안마을 산촌의 특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좀 갈등을 예방하는 그런 장치일 수도 있다. 갈등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붙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택지, 집을 선정하는 원칙.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들이 복합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원칙들이 이제 전해내려. 노는 멀어도 같은 집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집 가까이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아까 이제 조경생 말씀해 주신 대로 가축 사육이라든지 다툼을 예방한다든지 흩어져 사는 거에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여 사는 장점 이면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듯말듯한 말인데 물은 올리고 불은 내리떼면 밥은 안으로 핀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택지 풍수로 전하는데 해석하자면 물이 밑에서 이렇게 퍼올린다는 말은 어느 정도 해발고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 어차피 여긴 조금만 파도 나오니까 집터로서 저습지보다는 좀 그런 데 같은 데가 좀 유리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아궁이들은 되게 보다 낮은 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뭐 좀 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내리떼려고 할 때 이 아궁이를 깊이 파는 게 저습지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밥을 안으로 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궁이에서 밥을 풀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밥 푸는 방향이 집 뒤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퍼가지고 앞에 열려있는 쪽으로 나오고 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배산 임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산 임수해야 되고 적당한 부릉지어야 되는데, 이 동네는 틈막한 부릉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각각의 집들이 부릉 하나씩을 장악하고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잘해봐야 동서남북 4개가 등장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이 산촌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집터를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이 말도 가까이 붙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내 집터를 내 땅에 와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사회에서 상민의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은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선생님께서 조선 초에 그런 족보를 가진 양반이 3% 최대, 그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양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딘가에서 와당새는 사라지고 양반만 남은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기존의 마을보다는 좀 떨어진 곳에 정착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도 있었을 거다. 이거는 아마 태안반도뿐이 아니고 어디에나 있었던 현상일 것 같아요. 사회적 이동에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공간거리,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다. 삼촌이 만들어진 어떤 사회, 경제적 배경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태안반도의 산촌을 인간 환경에 오랜 상호작용을 만들거나 경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연환경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었죠. 이제 비산, 비야. 이게 이제 구름을 형성하고 강수량도 적게 하고 지하수면을 낮게 하는 이런 원인이었고, 또 리아스식 해안, 물 빠짐이 좋은 그 이런 것들이 제한적 배경이었고, 그 다음에 운하공사 조음 때문에 이제 생긴 부역, 그 다음 외국의 침탈, 이런 것들에서 인구가 유출이 됐고, 양란 후에 유입이 되면서 삼촌 형태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오늘날까지 유지하게 하는 데는 사회 경제적 배경, 이런 게 원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밤농사, 또 논농사 중심의 소작지와 지주 소작 관계, 또 분가 양식, 또 택지 선택의 조건,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내내 이제 이천시하고 이렇게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집은 자기 땅이에요. 이게 아주 특이했어요. 그 논농사 지역의 마을에 가면은요, 대지가 자기 땅에 집이 있는 집 없습니다. 다 넘 땅 다 일부 깔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보니까 옆집이 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달라고 못해요. 뭐 측량해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는 그만큼 논농사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의 유기적 관계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쪽은 전혀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상반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면에서 다르다, 많은 면에서.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독특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거는 이제 세계적인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 박사님을 비롯한 이제 태안 그 주민들이 요면을 잘 살리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을까. 희망을 하고. 독특한 거 세계적인 거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뭐 뒷프로그램이 없어갖고 좀 여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태안반도를 이해하는 이제 키워드 산촌이라는 주제로 오늘 2023년 마지막 강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태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태안 사람이 아니지만 태안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부 많이 했고,
저 개인으로서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 선생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흥에 겨워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제가 이쪽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지역과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고 지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부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안반도의 산천이 세계 문화유산이 되도록 저도 많이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여산군 신안면 하평리 여산평양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죠. 여기는 안면 신안이 간척지와 완전 집중. 고맙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